덤벼! 오늘이 네 놈의 마지막 날이니까! 칼날끼리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가 났죠. 장기 밀매로 납치된 한국 여대생.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모스크바의 7월 밤은 백야 현상으로 인해 아직도 어스름했습니다. 지우는 도서관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마치고 나서야 기숙사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러시아어 사회학과 3학년인 지우에게는 이런 늦은 밤 공부가 일상이었죠. 얇은 난방 차림으로 도서관 밖으로 나서니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택시 잡기 힘들겠네. 지우는 혼잣말을 하며 스마트폰으로 택시 앱을 켰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택시 한 대가 있었고 5분 정도 기다리니 검은색 세단이 다가왔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하고 뒷자리에 올라탄 지우는 기사에게 기숙사 주소를 말했습니다. 바실레프스키 섬 기숙사까지 부탁드려요. 택시 기사는 고개만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지우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공부로 지친 하루의 머리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가던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사님, 길이 맞나요? 평소와 다른 것 같은데요.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미러를 통해 지우를 빤히 쳐다봤죠. 그 순간 지우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만져보니 잠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기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때 조수석에서 덩치 큰 남자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러시아어였지만 억양이 이상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 지우는 순간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조수석 남자가 재빠르게 뒤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택시가 멈췄고 뒷좌석에 러시아 갱단 2명이 타서 지우를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남자는 칼을 들이밀며 여권까지 요구했습니다. 여권 내놔. 빨리!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 건넸습니다. 남자는 여권을 들여다보며 뭔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인 맞네. 나이도 적당하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지만 지우에게는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택시는 시내에서 점점 멀어져 외곽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하고 건물들도 낡고 을씨년스러웠죠. 30분 정도 달린 후 택시는 폐공장 같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조수석 남자가 지우에게 내리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도망칠 생각을 해봤지만 주변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갈지도 모르겠고 이 늦은 시간에 이런 외진 곳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몇 명의 남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건장하고 험악한 인상이었죠. 그들은 지우를 지하로 데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났으며 작은 방 하나에 침대와 의자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의료용 가방을 열어 청진기와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지우는 더욱 불안해졌죠.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덩치 큰 남자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검사해야 해. 상품 상태 확인하는 거야. 상품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신장 상태 좋아 보이네. 젊고 건강해서 거래 성사되겠어.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장기 밀매.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당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돈이 필요하시면 부모님께 연락해서. 시끄러워. 이미 계약 끝났어. 내일 수술이야. 남자들은 지우를 철장에 가둬두고 문을 잠갔습니다. 지우는 주저앉아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으로는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죠.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감시는 얼마나 철저한지. 여름밤이 깊어갈수록 지우는 겉으로는 절망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지하실에도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아침 8시쯤 문이 열리며 어젯밤에 봤던 덩치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빵 한 조각과 물이 담긴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먹어. 오늘 수술 받을 건데 체력 떨어지면 안 되거든.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돈도 다 드릴게요.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걱정할 시간도 없을걸. 어차피 연락 끊어질 테니까. 남자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나갔습니다. 지우는 빵을 조금씩 뜯어 먹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곳은 어디고 어떤 조직인지 또 누가 이런 짓을 벌이는지. 오전 10시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조직원들과는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고 분위기 자체가 달랐죠. 중년의 러시아 남성으로 장발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긴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세르게이야. 이 일을 총괄하고 있어. 세르게이는 지우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마치 상품을 감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 여자는 처음이네.
네가 이곳에 왜 붙잡혀 왔는지 이제 알겠지? 구매자가 만족할 거야. 구매자라니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궁금하면 알려줄게. 우리는 장기 중개업을 하고 있어. 돈 많은 환자들에게 건강한 장기를 공급하는 거지. 내 신장은 이미 예약 완료됐어. 지우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정보를 얻고 있었죠. 이들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체계적인 인신매매와 장기 밀매를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세르게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수술은 전문의가 해. 죽지는 않을 거야. 다만 신장 하나 없이 평생 창녀로 살아야겠지만 이런 짓이 어떻게 가능해요? 경찰은 뭐 하고 있고요? 경찰. 세르게이가 크게 웃었습니다. 여기는 러시아야. 돈이면 다 해결돼. 게다가 이곳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거든. 세르게이가 나간 후 지우는 더욱 절망한 듯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중요한 단서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이 건물의 위치, 조직의 규모, 그리고 관리자까지. 오후가 되자 감시하는 조직원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남자는 상대적으로 경계심이 느슨해 보였죠. 지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좀 가게 해주세요. 남자는 귀찮다는 듯 지우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고 가는 길에 지우는 건물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출입구의 위치, 창문의 개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위치였죠. 화장실에서 지우는 조심스럽게 주머니 속 동전을 꺼내 바닥 타일을 긁었습니다. 아주 작은 흠집이었지만 특별한 패턴으로 만들었죠. 마치 좌표를 나타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감시자가 졸고 있는 틈을 타서 소매를 살짝 걷어올렸습니다. 왼쪽 손목 안쪽에 작은 문신이 있었죠. 검은 연꽃 모양의 작은 문신이었는데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더 작은 무늬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문신을 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밤이 되자 세르게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의사로 보이는 남자를 데리고 왔죠. 최종 검사를 해볼 거야. 내일 아침 수술이니까 준비해둬. 의사가 지우의 혈압을 재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혈액 샘플을 채취했죠. 상태 아주 좋습니다. 수술하기에 완벽해요. 세르게이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아. 내일 오전 10시에 수술 시작하자. 그들이 나간 후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절망에 빠진 것처럼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계획대로야. 이제 진짜 시작이네. 지우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목의 문신을 다시 한번 만졌죠. 마치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우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죠. 다음 날 새벽 5시. 지우는 깊은 잠에 빠진 척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깨어 있었죠.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문 여닫는 소리, 심지어 감시자의 숨소리까지. 모든 것을 예민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쯤 문이 열리며 어제 봤던 경비원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빵과 물을 들고 있었죠. 일어나. 마지막 식사야. 지우는 겁에 질린 듯 몸을 떨며 일어났습니다. 제발,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저를 보내주세요. 시끄러워. 이미 정해진 일이야. 경비원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음식을 바닥에 놓고 나갔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빵을 집어들었지만 실제로는 매우 차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오전 9시, 세르게이가 의료진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수술 도구들을 실은 카트가 함께였죠. 자, 이제 시작할 시간이야. 협조하면 고통 없이 끝날 거야. 지우는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지. 세르게이는 냉정하게 말하며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수술실로 데려가. 2명의 경비원이 지우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지우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왼쪽 경비원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하고 동시에 오른쪽 경비원의 복부에 정확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뭐야? 세르게이가 놀라 소리쳤지만 지우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압당한 경비원의 주머니에서 뭔가를 재빠르게 꺼냈죠. 작은 송신기 같은 장치였습니다. 계획대로 됐어. 지우는 차분하게 말하며 송신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건물 전체의 전기가 나갔습니다. 지하실은 완전한 암흑 속에 잠겼죠. 정전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지우는 어둠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감각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며 남은 경비원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으악, 누가 공격하고 있어. 암흑 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지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세르게이 주변의 경비원들을 모두 무력화시켰죠. 그때 지상에서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탕탕탕. 연속된 총성과 함께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공격받고 있다. 어디서 쏘는 거야? 차단기 올려. 지우는 손목 안쪽의 문신 부근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작은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문신 속에 숨겨진 초소형 통신장치였습니다. 블랙 로터스에서 본부로 지하 목표물 확보, 지상 진입 확인됐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보고하는 지우의 음성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겁에 질린 여대생이 아니라 훈련받은 요원의 목소리였죠. 곧 통신장치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팀 알파 진입 완료. 1층 소탕 중. 지하 상황은 주요 목표물 세르게이 확인했습니다. 의료진 포함 총 6명 무력화 완료. 지상에서는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동 소총의 연발음과 권총 소리가 번갈아 들렸죠. 조직원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지만 훈련받은 특수요원들을 상대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탕탕탕. 으아, 악, 뒤쪽으로 빠져. 1층 로비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총알 구멍이 뚫린 벽,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들, 그리고 연기 자욱한 공기. 검은 전투복을 입은 특수요원들이 건물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우를 보자 경례를 했죠. 블랙 로터스 요원님, 작전 완료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생존자 현황은 조직원 8명 중 3명 사살, 5명 생포했습니다. 의료진은 모두 생포 상태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격전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건물 안에서 지우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며 통신장치로 다시 연락했죠. 블랙 로터스에서 본부로 1차 목표 완료. 조직 거점 완전 장악했습니다. 본부에서 확인. 훌륭한 작전이었습니다. 철수 준비하세요. 지우는 옥상에서 멀리 다가오는 헬리콥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헬리콥터가 건물 옥상에 착륙하자 강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지우는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것도 개의치 않고 차분하게 특수요원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에서는 생포된 조직원들이 결박당한 채 바닥에 앉아 있었죠. 블랙 로터스 요원님, 세르게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수요원 팀장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죠. 무슨 말이에요? 총격전 중에 놓친 것 같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도주한 정황이 있어요. 지우는 즉시 건물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복도 곳곳에 총알 흔적과 부서진 가구들이 보였죠. 그때 한 방에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에 접근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세르게이가 서류들과 돈뭉치를 가방에 넣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금괴들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에는 장기매매 관련 자료들이 떠 있었습니다. 씨발. 이게 뭔. 시간이 없어. 빨리 태국으로 떠야겠어. 세르게이는 혼잣말을 하며 서둘러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1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죠. 10살이었던 지우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생했습니다. 최 요원이 러시아 장기밀매 조직에 침투하던 중 신분이 발각되어 순직했습니다. 세르게이라는 놈이 직접 고문했다고 합니다. 조직의 중간 보스 격인 인물이죠. 그때부터 지우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국정원에 지원했고 5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았죠. 격투술, 사격, 잠입술, 심리전까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너의 목표가 복수라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훈련 교관의 말이 떠올랐지만 지우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겠다고 말이죠. 지우는 문을 조용히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르게이는 아직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서둘러 봤자 소용없어. 지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세르게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손에는 길다란 사무라이 칼을 들고 있었죠. 너 어떻게 여기까지? 당신을 찾아 15년을 걸어왔어. 세르게이는 칼을 지우에게 겨누며 말했습니다. 이년은 대체 누구야? 지우는 소매를 걷어 올려 손목 안쪽의 문신을 보여줬습니다. 검은 연꽃 안에 새겨진 작은 이니셜이 보였죠. 최지훈, 기억나나? 세르게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때 그 한국 요원의 딸이야. 최지우. 세르게이는 당황스러워하며 라이플을 더욱 단단히 쥐었습니다. 딸년이 복수하러 온 거야? 어리석은 짓이야. 내 아버지처럼 죽고 싶어? 지우 역시 장식장에 일본도를 뽑아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죠. 덤벼. 오늘이 네 놈의 마지막 날이니까. 세르게이가 먼저 공격해왔습니다. 칼을 휘둘러 지우의 목을 겨냥했지만 지우는 재빠르게 몸을 낮춰 피했죠.
동시에 반격했습니다. 니놈이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나지? 세르게이는 지우의 칼을 나이프로 막아냈습니다. 칼날끼리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가 났죠. 기억 안 나는데? 죽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지우는 분노했지만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세르게이의 빈틈을 노렸죠. 세르게이가 크게 휘두른 순간 지우는 낮게 자세를 바꿔 그의 다리를 겨냥했습니다. 세르게이의 다리에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했죠. 천천히 생각해봐. 한국에서 온 요원, 장기밀매 조직에 침투했다가 들킨 남자. 그 끈질긴 놈 말이야? 사흘 동안 고문해도 입을 열지 않더라고. 칼싸움이 격렬해졌습니다. 세르게이는 경험이 많았지만 지우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방 안에 가구들이 부딪히며 부서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지우가 묻는 사이에도 칼날들은 계속 부딪혔습니다. 딸 이름을 부르더라고. 지우 하면서 죽어갔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우의 눈이 뒤집혀졌고 공격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면서 칼놀림이 빨라졌죠. 세르게이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을 내줄게. 잘 가라. 지우의 마지막 공격이 세르게이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세르게이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었죠. 세르게이가 천천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빠, 복수가 늦어서 미안해. 지우는 세르게이의 시체를 내려다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15년간 품어온 복수심의 일부가 해소된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허전함도 밀려왔죠.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뒤져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장기밀매 조직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던 것이죠. 컴퓨터 화면에는 수십 명의 피해자 명단과 구매자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일 줄은 몰랐네. 지우는 혼잣말을 하며 파일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때 한 폴더가 눈에 띄었죠. 제목이 특별 프로젝트였습니다. 클릭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파일 안에는 지우의 사진과 상세한 신상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혈액형, 건강 상태, 심지어 유학생활 패턴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죠. 계획된 납치였구나.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미끼를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지우를 표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파일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우의 희귀 혈액형 정보가 6개월 전부터 암시장에 나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린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내부 스파이가 있었다는 거야? 지우는 더욱 자세히 파일을 뒤졌습니다. 그러자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코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닉스라는 암호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통신장치가 진동했습니다. 본부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죠. 블랙로터스 상황 보고 바랍니다. 세르게이 제거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어요. 어떤 정보입니까?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신상 정보가 6개월 전부터 유출되고 있었어요. 통신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죠. 그것은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납치당하는 것도 우리가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조직 내부로 침투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거든요.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미끼로 사용된 것이었죠. 그럼 제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의 실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으니까요. 지우는 분노가 치솟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조직의 진짜 우두머리를 찾아야 합니다. 세르게이는 중간 단계일 뿐이에요. 그의 컴퓨터에서 더 상위 조직의 정보를 찾아보세요. 지우는 컴퓨터를 더 자세히 뒤져봤습니다. 여러 폴더를 열어보니 모스크바 본부라는 폴더가 있었죠.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되어 있어요. 세르게이의 개인 물품을 뒤져보세요. 어딘가에 힌트가 있을 겁니다. 지우는 세르게이의 시체 주변을 뒤졌습니다. 주머니에서 수첩 하나가 나왔죠. 수첩을 펼쳐보니 여러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947점. 이게 비밀번호인가? 지우는 그 숫자를 입력해봤습니다. 컴퓨터가 잠금 해제되며 새로운 정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위 조직의 연락처였죠. 본부에서 블랙로터스로 정보 확보되었나요? 네. 상위 조직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정보에 따르면 진짜 우두머리는 모스크바가 아니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라. 그곳은 우리 관할 밖입니다. 현지 협력기관과 조율해야겠네요. 지우는 계속 파일을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죠. 조직의 다음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형 작전 계획이 있네요. 다음 주에 한국에서 대학생 20명을 데려올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그건 절대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르게이가 죽었으니 계획이 취소되지 않을까요? 그가 죽었으니 대체 조력자가 투입될 것입니다. 오히려 경계가 더 심해질 거예요. 지우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계속 수색했습니다. 그러다가 벽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죠. 세르게이가 챙기려던 금괴들 외에도 더 많은 현금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더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피해자들의 명단과 거래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회수하세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우는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건물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죠.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철수하세요. 임무는 완료됐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내려다보니 검은 차 2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서고 있었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뒷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특수요원들은 철수한 상태였고 지우 혼자 남아있었죠. 창문을 통해 건물 뒤편으로 탈출하며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세르게이는 제거했지만 더 큰 조직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지우는 건물 뒤편으로 탈출한 후 근처 폐차장에 숨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검은 차에서 내린 무장한 남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곧 건물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르게이가 죽었어. 누가 했는지 찾아내. 컴퓨터가 해킹당했다. 지우는 안전한 거리까지 이동한 후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블랙 로터스에서 본부로 안전지대에 도착했습니다. 후속 부대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다행입니다. 지금 당장 안전가옥으로 이동하세요. 좌표를 전송하겠습니다. 지우의 통신장치에 주소가 나타났습니다. 모스크바 시내의 한 아파트였죠. 지우는 택시를 잡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도착한 안전가옥은 평범한 아파트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죠. 40대 중반의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우 요원. 저는 박민호 과장입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오셨네요. 박 과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세르게이에게서 나온 정보들을 분석해봤는데 이 조직의 규모가 우리 생각보다 크더군요. 지우는 가져온 서류들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여기 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피해자 명단과 거래 기록들입니다. 박 과장이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국제적인 네트워크예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동유럽 전체, 심지어 서유럽까지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아버지도 이런 큰 조직을 상대하다가 그렇습니다. 15년 전 최 요원이 추적했던 것도 바로 이 조직의 일부였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큰 규모인 줄 몰랐죠. 박 과장은 컴퓨터를 켜서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여러 도시에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이 모든 곳에 그들의 거점이 있습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키예프, 바르샤바, 심지어 베를린까지. 그럼 세르게이를 제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해질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요. 박 과장은 새로운 파일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한 남자의 사진이 나타났죠.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빅터 볼코프입니다. 전체 조직의 실질적인 우두머리죠. 지우는 그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15년 전 최 요원을 위험에 빠뜨린 장본인입니다. 지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물었죠. 볼코프는 어디 있습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본거지가 있어요. 하지만 경비가 삼엄하고 러시아 정부와도 유착 관계가 있어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겠죠? 박 과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해요. 거의 자살행위에 가깝죠. 말씀해보세요. 다음 주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비밀 경매가 열려요. 볼코프가 직접 주최하는 장기 경매입니다. 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기 경매라니 부유한 환자들이 모여서 필요한 장기에 입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볼코프가 직접 나타날 예정입니다. 저를 그 경매에 보내려는 건가요? 구매자로 위장해서 침투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어요. 볼코프의 개인 저택에서 열리는데 보안이 군사기지 수준이거든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험하지만 볼코프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죠. 접선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으로만 가능해요. 통신도 제한적이고 무기 반입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박 과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확실한가요?
이번에는 혼자 들어가야 해요. 지원팀도 멀리서 대기할 수밖에 없고요. 남은 복수를 끝내야 하니까요. 이번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준비에 들어가죠. 신분이죠. 경매 참가 자격 획득. 그리고 볼코프 저택의 구조 파악까지. 박 과장은 또 다른 파일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평면도가 나타났죠. 이곳이 볼코프의 저택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에 있어요. 부지만 해도 축구장 10개 크기고 건물은 3층 규모입니다. 경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최소 10명 이상의 무장 경비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신 보안시설까지 갖춰져 있고요. 지우는 저택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출입구, 창문, 환기구의 위치까지 모든 것을 기억해야 했죠. 경매는 언제 열리나요? 3일 후 토요일 밤 8시입니다. 구매자들은 하루 전에 미리 도착해서 숙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금요일에 들어가서 토요일에 볼코프를 만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한번 실수하면 그곳이 당신의 무덤이 될 수 있어요. 지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저택의 구조도를 보며 침투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진짜 적과 마주할 때가 온 것이었죠. 3일 후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의 볼코프 저택. 지우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저택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궁전 같은 규모의 건물이었죠. 그녀는 이제 부유한 사업가 김소연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초대받았어요. 문지기가 명단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가짜 여권과 신분증을 제시했죠.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니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다른 구매자들이 도착해 있었죠. 모두 중년에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볼코프 씨의 비서 나타샤입니다. 금발의 러시아 여성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죠. 감사합니다. 방은 어디인가요? 2층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7시에 시작됩니다. 지우는 나타샤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펴봤죠. 여기가 당신 방입니다. 무엇이든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나타샤가 떠난 후 지우는 방 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려다보니 정원에 순찰하는 경비원들이 보였죠. 예상했던 대로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오후 7시 지우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긴 테이블에는 이미 10명 정도의 구매자들이 앉아 있었죠. 모두 서로 인사를 나누며 담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백인 남성으로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죠. 바로 빅터 볼코프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 저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볼코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내일 밤 경매에서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볼코프는 테이블을 돌며 각 구매자들과 악수했습니다. 마침내 지우 앞에 섰을 때 지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김소연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이라 오랜만에 보는 고객이군요. 어떤 것이 필요하신가요?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간경화로. 지우는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볼코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좋은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볼코프가 지나간 후 지우는 손을 떨며 물잔을 집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지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밤 12시까지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죠. 저택 전체가 조용했지만 여전히 경비원들이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미리 파악해둔 경비원의 동선을 피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목표는 볼코프의 서재였죠. 그곳에 조직의 핵심 정보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재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죠.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벽면에는 여러 상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우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15년 전 신문 기사의 스크랩이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정보요원 러시아에서 의문사였습니다. 아버지, 지우는 그 기사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의 사진도 있었죠. 마치 전리품처럼 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볼코프가 들어오는 것이었죠. 누가 거기 있나? 지우는 재빠르게 책상 뒤로 숨었습니다. 볼코프가 불을 켜며 주변을 둘러봤죠. 이상하네. 분명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볼코프는 잠시 더 둘러본 후 다시 나갔습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계속 수색했죠.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조직의 재정 현황, 거래처 명단,
그리고 다음 작전 계획까지. 지우는 휴대폰으로 모든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마지막 금고에서 특별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복수자들이라는 제목의 파일이었죠. 열어보니 아버지를 포함해 조직을 추적했던 여러 요원들의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지우의 사진과 함께 최지훈의 딸, 복수 목적으로 접근 가능성 높음이라고 적혀 있었죠. 나를 알고 있었다는 거야?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이미 발각됐을 가능성이 있었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서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창문으로 향했지만 2층이라 뛰어내리기에는 너무 높았죠. 블랙 로터스, 여기서 나가야 해. 지우는 혼잣말을 하며 다른 탈출로를 찾았습니다. 그때 서재 한쪽에 있는 벽난로가 눈에 들어왔죠. 굴뚝을 통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 볼코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확실히 누군가 들어왔어. 서재를 수색해. 지우는 재빨리 벽난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굴뚝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옷이 더러워지고 숨이 막혔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볼코프가 서재에서 고함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서류들을 뒤졌어. 모든 손님들을 조사해. 지우는 옥상에서 자신의 방 창문으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하지만 내일 경매에서 정체가 발각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야. 지우는 손목의 문신을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완성할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8시, 볼코프 저택의 지하 경매장. 지우는 다른 구매자들과 함께 호화로운 지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볼코프가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특별한 상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젊은 남녀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건강한 20대로 보였죠. 지우는 그 광경을 보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22세 남성의 신장입니다. 혈액형은 O형이고 경매가 시작되자 구매자들이 앞다투어 손을 들었습니다. 지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혐오감을 느꼈죠. 하지만 의심받지 않기 위해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다음은 25세 여성의 간입니다.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볼코프가 계속 경매를 진행하는 사이 지우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경비원들이 출입구마다 서 있었고 볼코프 뒤편에는 비상계단이 있었죠. 1시간 정도 경매가 진행된 후 볼코프가 마지막 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거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품은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구매자들이 박수를 치며 일어섰습니다. 지우도 함께 박수를 치며 기회를 노렸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볼코프 씨, 개인적으로 상담할 게 있어서요. 지우가 볼코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볼코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제 사무실로 오시죠. 볼코프가 앞서 걸어가며 지하실 옆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그를 따라가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죠. 15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볼코프가 물었습니다. 어떤 상담인가요? 15년 전 일에 대해서요. 지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볼코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최지훈이라는 이름 기억하시죠?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볼코프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놀람과 동시에 경계심이 드러났죠. 당신이 누구지? 최지훈의 딸, 최지우입니다. 볼코프는 뒤로 물러서며 책상 서랍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더 빨랐죠. 순식간에 달려들어 볼코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15년 전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미친,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볼코프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그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죠.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들려주세요. 그 고집불통 놈 말이야? 끝까지 입을 열지 않더라고. 볼코프의 말에 지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했죠.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말해요. 딸을 부탁한다고 했지. 하하. 그 딸이 바로 너였구나. 그 순간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절정에 달했죠. 이제 당신 차례야. 지우는 볼코프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볼코프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훈련받은 지우를 상대할 수는 없었죠. 제발, 돈을 줄게 얼마든지. 그 더러운 돈으로는 아버지를 되돌릴 수 없어. 지우는 더욱 세게 조였습니다. 볼코프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경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보스,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지우는 볼코프를 방패로 삼으며 뒤로 물러섰죠. 다행히 사무실 뒤편에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볼코프가 죽어. 지우가 외쳤지만 경비원들은 계속 접근했습니다. 지우는 결단을 내렸죠.
볼코프의 목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볼코프의 시체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비원들이 분노하며 총을 쏘기 시작했죠. 지우는 재빠르게 비상구로 뛰어들었습니다. 계단을 타고 1층으로 올라오니 저택 전체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고 경비원들이 사방에서 달려들고 있었죠. 지우는 미리 파악해둔 탈출 경로를 따라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달리는 사이 총알들이 빗발쳤지만 다행히 맞지 않았죠. 담장을 넘어 저택 밖으로 나온 지우는 미리 준비해둔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을 걸고 전속력으로 달렸죠. 30분 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의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박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무사히 돌아왔군요. 임무는 볼코프 제거 완료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군요. 3개월 후 모스크바 대학교 캠퍼스. 지우는 다시 평범한 유학생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교수가 물었죠. 지우 씨, 졸업 논문 주제는 정했나요? 지우는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국제 장기 밀매 조직의 침투와 해체 사례에 대해 써볼까 해요. 흥미로운 주제네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건가요? 네. 아주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요. 강의가 끝난 후 지우는 캠퍼스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손목에 문신을 만지며 중얼거렸죠. 아빠, 이제 편히 쉬어. 복수는 끝났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는 러시아 대규모 장기 밀매 조직이 완전히 해체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의 침투 작전이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죠. 지우는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블랙 로터스의 임무가 완전히 끝난 것이었습니다.